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자영업자 폐업 100만 시대 거대 프랜차이즈 기업 상장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청약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더본코리아 오늘부터 원래 청약을 했는데 제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청약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저는 청약하시길 바라고요. 저도 청약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민의 노후 대비 생존 방법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더본코리아 청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본코리아 공모 청약에 돌입했습니다. 자, 백종원 효과로 흥행을 노린다. 요즘 뭐 백종원이 상한가를 치고 있죠. 지금 보면은 흑백 요리사로 완전 뭐 인기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잖아요. 원래도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 뭐 더 이렇게 인기가 오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8일부터 더본코리아 청약을 하고 있고 29일까지 일반 투자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죠.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청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관사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한국투자증권이나 NH투자증권 이 계좌 있으시면은 내일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공모가는 34,000원으로 책정이 됐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쭉 뭐 이런 것까지는 뭐 읽을 필요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장 후에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냐 보니까 더본코리아가 시가총액이 4,918억 원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본코리아 지분의 76.69%를 보유한 백종원 대표의 지분 가치는 공모가 기준 거의 뭐 3천억 원에 달할 것이다. 어마어마하죠. 야, 진짜 이거는 뭐 계산이 안 됩니다. 3천억 원. 와, 대박입니다. 대박. 자, 그래서 쭉 보면은 그 더본코리아가 뭐냐, 어떤 사업을 하냐 이거를 한번 알아봐야죠. 쭉 보면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인데요. 더본코리아가 25개의 브랜드를 가맹 사업을 하고 있고요. 유통, 호텔 사업 등 크게 3가지 사업의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 신고서에 따르면은 더본코리아는 백다방, 홍콩반점, 새마을식당 등 25개의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점포 수는 약 2,900개에 달한다. 아, 많죠? 그래서 더본코리아 주요 이런 프랜차이즈인데 제가 본 것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 백다방은 당연히 봤고 홍콩반점도 봤고 백보이도 봤습니다. 역전우동은 안 봤고요. 놀림파스도 봤고요. 한신포자 봤고 그 다음에 홍콩부식 안 먹었어요. 제수식당 안 봤고요. 이것도 안 받고 돌베기집도 안 받고 이거 본 것 같아요. 백다방 빵연구소 이건 안 받고 새마을식당 받고요. 백스비 안 받고요. 연도는 받고 마기오름 안 받습니다. 인생 설렁탕 안 본 것 같고 리춘시장 안 받고 본가 받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오투어 안 받습니다. 백철판 안 받고요. 이것도 안 받고 낙원곱창 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소 이렇게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브랜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어느 정도냐면 2,21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58억 원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매출 가운데 가맹사업의 매출이 1,771억 원으로 83%인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으로 83%의 수익을 내고 있다. 매출을 내고 있다. 그래서 이 중에 백다방 매출이 37%고요. 홍콩반점 0410 이거의 매출이 12.7%다. 그래서 이 두 브랜드 매출로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프랜차이즈로 매출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저가 프랜차이즈인 백다방의 경우 저가 커피 업체가 난립하면서 과당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리스크 요인이다. 저 백다방 또 뭐 다른 브랜드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이 저가 커피로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뭐 시장 상황은 그렇게 밝을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28일, 29일 청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투자증권 그다음에 NH증권 이거 둘 중에 하나 계좌 있으시면은 하시면 되고요. 17만 원 듭니다. 증거금이 17만 원이고요. 수수료는 2,000원이다. 그래서 아까 공모가가 32,000원이었나 34,000원이었나 그 정도 됐잖아요. 34,000원. 그래서 이거 한 주 정도 받아서 상장하면은 아마 모르겠습니다. 요즘 근데 청약 인기가 많이 식어서 그리고 청약 수익이 예전만큼 못해서 뭐 따상이나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얼마 정도 수익을 줄지 그냥 소소하게 커피 값을 줄지 아니면은 길게 해서 치킨 값을 줄지 아니면 따따상을 해서 소고기 값을 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청약을 해보는 걸로 우리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 청약 한 번씩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대형 IPO,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상장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 내수 시장이나 자영업자 시장은 말이 아니죠. 뭐 최악의 경기 침체다, 최악의 침체다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 닫을 결심, 자영업자 100만 그 이상 폐업하고 싶어도 못해요.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요. 그래서 고물가에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상까지니까
배달 플랫폼도 수수료도 다 챙기고 물가도 고물가고 그다음에 쭉 보면은 자영업자들이 장사도 또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폐업 비용을 벌기 위해 투자까지 한다. 이렇게 지금 자영업자들이 고생하고 있고요. 개인 사업자 4명 중에 3명은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할 만큼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2년 귀속 사업소득 신고분에 따르면 75%가 연 1,200만 원 미만. 야, 75%가 연 1,2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세 소상공인 기준 연 6천만 원에도 못 미쳤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돈 못 버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벌이가 전혀 없다는 소득 영원 신고분도 8%나 됐습니다. 그래서 과외 교습이나 보험 설계, 배달 등을 부업으로 하는 개인 사업자가 포함됐다는 점을 감안해도 상당수의 자영업자는 사실상 빈곤층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요즘 보면은 여러분들 물론 장사 잘하시는 한두 명 사람들은 돈 많이 번다고 하지만 요즘 대부분의 여러분들 직장인분들이잖아요.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직장인분들이죠. 직장인분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주식 투자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물론 자영업자의 사업에 투자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주식 투자 안 할 거예요. 이미 돈이 안 남을 겁니다. 돈이 그만큼 벌리지가 않아요. 자영업을 해서 여러분들 직장인만큼 여유가 있으려고 하면은 직장인의 한 3배 정도는 벌어야 돼요. 솔직히 내 돈이 투입되고 내 인력이 들어가고 리스크도 들어가는데 직장인만큼 벌면은 그거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00만 원을 번다. 내가 이런 자영업으로 300만 원을 번다. 근데 직장으로도 3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이거는 100% 그냥 직장 다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영업자 하시면 3배를 벌어야 되는데 월 1,000 이상 버는 자영업자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는 블로그 체험단 있잖아요. 블로그 체험단으로 다니면서 이 블로그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블로그 체험단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블로그 있잖아요. 네이버 블로그에 이렇게 리뷰 글을 써주면서 그러니까 마케팅을 해주는 거죠. 뭐라고 해야죠? 음식점 가서 음식을 무료로 제공받고 이것도 이게 뽑혀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강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업체에서 대행 업체에서 광고를 의뢰해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음식점 광고를 의뢰하면 그 음식점에 가서 우리는 음식을 먹고 블로그 글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마케팅인데요. 이게 무료로 체험할 수 있고 저희는 그 식비나 아니면은 데이트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블로그 체험단을 하는데요. 이것도 다 글 쓰고 해야 되니까 공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여러 맛집이나 아니면은 여러 업체들 뭐 카페나 아니면 뭐 펜션 그다음에 주로 음식점이죠. 음식점을 많이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녀서 먹어보면은 진짜 뭐 여러 음식점이 다 있어요. 막 와 이렇게 장사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제 수백 개 한 음식점만 해도 한 400개 이상은 될걸요. 저희가 한 3년 4년 이상 블로그 체험단 했으니까 400개가 뭐야 500개가 넘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한 이 정도 음식점 이상을 가봤는데 진짜 잘 되는 곳은 잘 되는 이유가 있는데 하지만 대부분 있잖아요. 제가 느낀 걸로는 대부분 장사가 안 된다. 대부분 장사가 안 되고요. 자영업자들이 여러분들 직장인보다 못 버는 것 같아요. 이제 그냥 봤을 때 대충 가서 저희도 매번 가보니까 서당계 3년에 풍어를 읊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매번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대충 보여요. 아 얼마 벌겠구나.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얼마 벌겠구나. 근데 직장인보다 못 벌겠구나. 그게 딱 나오거든요. 사이즈가.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장사가 이거 쉬운 게 아니구나. 이 블로그 체험단 해보면서 야, 장사가 진짜 쉬운 게 아니구나. 어렵구나. 역시나 직장에 열심히 다니는 게 맞겠구나. 그래서 월급쟁이보다 창업을 택했지만 20대 자영업자 5명 중 1명이 폐업을 하고 있다. 이런 시대다. 그리고 작년 폐업 자영업자 수만 91만 명. 4년 만에 증가했다. 그래서 20대 폐업률이 20.4%, 30대 폐업률이 14.2%. 이게 오래 가기도 힘들어요. 처음에 반짝 1, 2년 장사 잘 됐다가도 3년, 4년, 5년, 10년, 20년 유지가 될까요? 거의 유지하는 업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진짜 힘들다. 이게 이렇게 힘든데 100만 자영업자 폐업 시대인데 야 진짜 저렇게 상장을 하는 거 보면서 뭔가 야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네. 프랜차이즈 업체는 돈을 확실히 많이 버나 보구나. 자영업자들은 이렇게 100만이 폐업하고 다 못 벌고 특히나 폐업하는 이런 자영업자들 보면은 또 빚을 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장을 퇴직하면은 퇴직금이나 이런 거를 오히려 받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뭐 만약에 해고가 된다고 하면은 그 뭐 수당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받으면서 조금 우리가 버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자영업자들은 만약에 폐업을 한다고 하면 바로 빚을 지게 되거든요. 거의 빚을 안 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장사가 잘 안 되면 빚쟁이로 돼서 야 이것도 참 문제다. 우리나라가
점점 더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진짜 너무 뭐라고 해야죠? 좀 많이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빈틈이 많고 너무 허점이 많아요. 지금 한미 기준금리 차만 봐도 지금 이렇게 22년에서 23년에 역전이 됐잖아요. 역전이 되고 이 격차가 계속되고 있다. 이 격차가 계속되는데 거의 2% 가까이 격차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또 했는데 미국이 0.5% 하니까 한국도 또 좋다고 따라서 0.25% 했잖아요. 근데 인하를 하면 안 됐죠. 원래 미국이 올릴 만큼 인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둔촌조공 사태도 그렇고 역시나 우리나라 정부는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을 지켜주려고 한다. 이 부동산 이거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기득권들의 부동산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다른 경제들이 다 박살난다. 내수 경제며 환율이며 여러분들 출산율이며 출산율 다 박살난다. 이게 다 보이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보이잖아요. 이게 또 이렇게 하면은 뭐 전 정부 탓이다 아니면 현 정부 탓이다 여야 탓이다 그게 아니에요. 둘 다 똑같아요. 여야 둘 다 기득권들이라 똑같습니다. 이거를 바꿀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바꿀 사람 없고 그냥 이대로 그냥 쭉 간다. 제가 봤을 때는 이대로 쭉 가서 결국 짜장면 값이 쭉 오르는 이유도 결국에는 통화량이 늘기 때문이다. 계속 우리는 통화량을 계속 늘리면서 결국 어떻게 된다? 부동산을 유지시켜 주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가 무너지고 있죠. 삼성전자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중국이 부상하면서 한국의 이런 경제 성장률이 많이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삼성이나 아니면 전기차 이런 자동차에서 아마 중국에게 많이 따라잡힐 것이다.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나라 성장률은 더 줄어들 텐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이 조정하면서 거품이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절대 우리나라 정부는 이거를 용인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통화량을 늘리고서라도 아마 부동산의 원화 대비 가치는 아마 유지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될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환율이 폭등하겠죠. 그 다음에 이 짜장면 값이 오르듯 물가가 폭등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왜 장사가 안 되냐면요. 결국에는 보면은 영끌족들이 높은 집값을 살려고 20, 30대가 빚을 내면서 그걸 사니까 원리금 대출 갚느라고 뭐 그런 거죠. 원리금 대출 갚느라고 뭐 사 먹을 돈이 없어요. 외식할 돈이 없어요. 외식할 돈이 없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그냥 직장인 맞벌이를 한다고 칠게요. 그냥 맞벌이 한다고 쳐도 둘이 300씩 번다면 600 벌어요. 600 버는데 지금 보면은 만약에 원리금 대출 나갔다. 원리금 대출 뭐 몇 억 나갔다 하면은 보통 원리금 나가면 100 이상이거든요. 거의 한 200 가까이 낸다고 하면은 200이 일단 마이너스 되면은 400 남아요. 400 남는데요. 여기서 이제 고정비 나가면은 뭐 200 정도 남겠죠. 또 고정비 200 또 마이너스 되면은 200 남을 거 아니에요. 200 남은 거에서 이제 아이 난다고 하면 아이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거 하면은 거의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투자도 못 해요. 이렇게 어려운 거. 이 부동산에 연끌하는 사람들은 투자를 못 한다. 그리고 수도권 사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원리금 뭐 1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이상 내는데 그렇게 되면은 진짜 쓸 돈이 없다. 쓸 돈이 없으면은 결국은 외식을 안 하게 되니까 자영업자들 내수 이런 게 폭망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 이 집값 때문에 이게 다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집값을 이렇게 올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출생률을 늘린다, 출산율을 늘리겠다 하면서 결국에 정책이 내놓는 게 뭐예요? 돈을 더 빌려주겠다. 신생아 대출로 돈을 더 빌려주겠다. 이딴 식의 전략만 내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 그 젊은 사람들이 애를 낳고 결혼을 하고 살려고 하면은 집값이 싸야 되는데 집을 싸게 공급하면 되잖아요. 아니 집을 싸게 공급하면 되는데 왜 대출을 해주냐? 역시나 기득권들 이거는 정치인 빼고도 5, 60대 세대별로 기득권들이잖아. 5, 60대들이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 아파트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출을 해줄 테니까 뭐 30년 40년 대출 뭐 60세에도 해줄 테니까 유지해줘라. 우리 기득권들의 집을 유지해줘라. 이렇게 세대별로도 이렇게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출산율이 폭망하고 앞으로 이제 연금이나 이런 게 다 박살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내려올 게 분명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해외 주식 모아야 된다. 금을 모아야 된다. 달러를 갖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다 이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50, 10대 분들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50, 10대 분들이 많으실 텐데 조금 서운하실 수 있어요. 제가 뭐 기득권이고 이렇게 좀 이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50, 10대 분들이 물론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많이 키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경제를 키우면서 그 파이도 많이 먹었잖아요. 그 다음 해가 문제예요. 20, 30대 이제 올라오는 다음 세대들이 조금 뭐 편하게 일하고 그다음에 조금 뭐 열심히 일 안 하는 것 같아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까치밥이라고 하잖아요. 까치밥을 어느 정도 남겨둬야 된다. 이
감나무에 감을 다 따버리면은 나중에 뒤에 오는 세대들이 따먹을 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까치밥을 몇 개 남겨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기득권들은 소위 뭐 5, 60대 이상 586이라고 하잖아요. 586 기득권들은 이 감나무를 싹싹 박박 긁어서 가져갔다. 그래서 감나무가 없으면은 빌려서 니네들 감을 빌려서 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0, 30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빌려서 안 살래요. 그냥 결혼 포기할래요. 그냥 아이 포기하고 살래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자들은 오히려 이제 딱 보는 거죠. 아파트 가격이 안 떨어지고 아파트가 있어야 나중에 이제 아파트 상승률이 임금이 아파트 상승률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봉이 아파트 상승률을 못 따라가니까 아파트 있는 남자랑 결혼을 해야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대기업 다니고 아파트 있는 남자랑 결혼을 해야 미래가 보장이 되니까 결국은 결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콧대가 높아지는 거고 여성분들이. 그래서 본인의 따님분들도 그렇고요. 그렇게 되면은 본인의 아들분들도 있잖아요. 물론 5, 60대 분들의 이 자산이 올라서 좋겠지만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서 좋겠지만 그분들의 아들 딸들은 결혼을 못한다. 결국에는 아파트가 비싸졌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아들은 결혼을 못하고 딸도 자기에 맞는 남자가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 결국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경제는 점점 내려오겠죠. 이 출산율이 떨어지고 이거는 회복을 할 수 없으니까 결국 연금이나 세수펑크가 계속 나겠죠. 앞으로 미래로 갈수록 세수펑크가 나면서 이걸 어떻게 메꿀 것인가 계속 원화 발행을 해서 이 부채를 줄여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물가가 갑자기 요동쳐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율이 또 폭등을 하는 거고 제가 그래서 환율이 지금 1,400원 된다. 제가 예전에 거의 반년 전에 얘기했잖아요. 1,400원 넘어간다. 환율은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직장인은 연금저축이랑 퇴직연금 DC형으로 해외 ETF 꾸준히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금 투자도 해야 되고 비트코인은 조금 세모인데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비트코인도 좋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금저축이랑 퇴직연금 꾸준히 하셔서 노후 대비하셔라. 노후 대비하는 거는 이것뿐이다. 노후 대비는 연금저축이랑 퇴직연금 꾸준히 하시고 ISA도 하실 분들도 하시고 IRP도 있고요. IRP도 하시고 그래서 해외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 추종도 하시고 아니면은 중국 ETF도 하실 분들은 꾸준히 매수하셔라. 그리고 금도 꾸준히 투자하셔라. 원화나 부동산 있잖아요. 원화 가치의 우리나라 부동산 이거를 너무 많이 들고 있으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후회하실 일이 다가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이렇게 존 버나드 이렇게 유튜브 가끔 보시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거 얻어 가셔서 많이 이렇게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는 연금저축 꾸준히 하고 있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연금저축이랑 퇴직연금으로만 해도 제가 직장 다니면은 거의 노후가 대비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는 해외 ETF도 꾸준히 제가 매수하거든요. 그 다음에 금 투자도 하기 때문에 거의 노후 대비는 된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나라가 진짜 잘 돼야 될 텐데 지금 정책이나 아니면은 정책을 투표를 하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국민성도 다 그래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물어보면은 자기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은 합리적인 선택을 못해요.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떨어질 리가 없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다. 그래서 그거는 종교가 돼버려서 이제 바꿀 수가 없고요. 그냥 제가 바라본 미래 있잖아요. 환율은 폭등하고 물가도 폭등하고 부동산 가치는 어차피 유지되지만 결국은 그것도 나중에는 사줄 사람이 없다. 이제 저출산으로 사줄 사람이 없으면서 그것도 내려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곡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들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해외 ETF 많이 모으셔서 그때 웃으면서 기회를 찾아보셔라. 남한테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로 준비 꼭 하셔서 기회를 나중에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자영업자 폐업 100만 시대에 거대 프랜차이즈 기업이 상장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